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그죠. 이 5, 6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참 애매한 달이죠. 여러분 아마 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5, 6월이 얼마나 애매한 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론 공부하기도 또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모의고사 풀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5, 6월이 훌쩍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5, 6월 참 아쉽게 보냈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도 5, 6월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들고요. 따지고 보면 5,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5, 6월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7월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시즌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거의 뭐 전반기의 이제 마지막 지점이 5, 6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이거를 잘 보내서 7월, 8월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모의고사에 내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담금질의 시기, 또 도약의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5, 6월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5, 6월 이제 공부하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은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고요. 자, 먼저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그 보통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좀 암비가 되고 그래야지 모의고사도 보고 뭐 문제도 풀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시험 전날까지 암기를 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암기가 어느 정도만 조금 됐다면 뭐 바로 이제 사례 연습하면서 자신의 그 개념들을 좀 정교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암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좀 풀면서 다시 개념을 좀 다지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 6월에 접근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일단은 우리는 개념의 그 명칭과 개념의 키워드 정도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용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일단 문제를 풀면서 또 내가 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정교화 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교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객관식을 변형시킨 사례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형 기출 문제도 있고, 아마 이제 문제로 보면 이제 전 강의를 통틀어서 아마 이제 5, 6월의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내 개념을 좀 확인해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 내 개념을 좀 더 정교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 접근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문제 접근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문제가 주어지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출제자 의도를 살펴보고 나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그런 감각을 평소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시험을 볼 때 유지하고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답안을 서술해야 되겠죠. 답안은 또 어떻게 서술해야 될 것인지, 이 점수가 배당이 됐으면 그 점수를 내가 다 시켜서 그 점수를 내가 다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서술해야 될 것인지, 그 답안 서술의 방법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일단 5, 6월을 통해서 이 사례를 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개념인지 잘 적용되는지 살피면서 좀 더 정교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볼 때 틀린 부분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내가 쭉 제가 먼저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풀어볼 시간을 드리면 쭉 풀어보면서 틀린 부분을 미리 체크해 놓으십시오. X 맞히긴 맞췄는데 알아서 맞히기보다 대강해서 맞췄다. 뭐 그런 거 애매한 거는 뭐 체크 표시한다든지 그냥 맞힌 거는 이제 넘어가시고, 이렇게 뭔가 좀 표시를 해놓고 그 틀린 부분이라든지 좀 애매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례는 이게 프린트로 드리는데, 프린트를 많이 쌓아놓지 마십시오. 다 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본서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는 이 우리의 그 개념을 한번 정교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문제 접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익히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보고 나서 반드시 기본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책 있죠? 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책으로 항상 들어와서 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정교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시문 속에 답이 있어요. 제시문에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키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말을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잘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오류월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실수를 좀 적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은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늘 말씀드리니까, 실수를 자기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는지 꼭 체크하고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그 부분을 줄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수석하신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자기가 그 실수하고 있는 항목들을 쭉 체크해놓고 그거부터 봤대요. 쭉 보고 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내가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옆에다 체크라든지 정리를 해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이자는 실수를 좀 체크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오류를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특징은 이제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하고 중요한 개념의 키워드 정도를 잘 건지면 이거 중심으로 어쨌든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의에 늘 그랬던 것처럼 전체를 구조하고, 두 번째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서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접근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고 중간중간 이제 그 답안이 있는데,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쓰는 뭐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뭐 간단하게 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를 공부하시면서 답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많이 쓰는 게 뭐 필요가 없구나. 정말 중요한 것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씩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구나. 그런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내용을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명칭과 개념인데, 그 개념은 또 키워드 중심으로 딱 기억하고 중얼중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계획 보십시다. 강의 계획 보시기 전에 이제 프린트를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례 연습 보충 자료가 있죠. 사례 연습 보충 자료는 미처 제가 넣지 못해서 빠뜨린 부분인데, 사례 연습 보충 자료하고 사례 연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강생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직강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만 자료를 제공했는데, 요 수강생 카드는요, 그 밑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셔서 신청하고 보시면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다 체크해서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앞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뭐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 뭐 이름 써주시고, 이것도 서로 동의하에 일방적으로 너 일로 와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또 전에 뭐 3, 4월에 스터디 하셨더라도
뭐 의향이 있으면 같이 물어보시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3, 4월에 했는데 이제 5, 6월은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거니까 일방적으로 적지 마시고 기타 사항들을 보시면서 스터디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적으십시오. 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X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스터디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은 이제 사태가 좀 뭐 어느 정도 호전이 됐지만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 퇴실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스터디 하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오전에 잠깐 와서 하는 건데 오전에 이렇게 그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오전에 좀 일찍 오셔서 아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전에 일찍 오셔서 하거나 아니면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인근에서 어디 스터디실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에 일찍 오셔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업 끝난 다음에는 일단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스터디는 끝난 다음에 밖에서 하시든 아니면 이제 오전에 오셔서 하시든 할 수 있는데 오전에 오셔서 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스터디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스터디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서 가능하면 그 소리를 좀 줄여가면서 항상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인식하면서 혹시 상대방의 피해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좀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스터디가 진행되는데 과정 속에서 혼자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쓰세요. 나와서 스터디 조용히 좀 부탁 이렇게 그냥 뭐 그 특정 사람을 뭐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뭐 어떤 일 집중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 주변을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스터디 좀 주의합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때 상대방도 인식할 거 아니야. 아 내가 좀 너무 집중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괜찮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터디가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2차가 필수죠. 2차에서는 반드시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1차에서 스터디는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까지 공부해오자는 거고, 공부해와서 한 2, 30분 정도, 너무 오래 하면 좀 곤란합니다. 20분 또는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몇 문항 정도 이제 문제를 내가 만들어 왔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구두 논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한 몇 문항씩 물어보고 체크하는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일정 범위까지는 공부해 와야 되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서 해도 돼요. 아니면 1대1 전화 스터디도 하잖아요, 그죠? 1대1 전화 스터디 한다든지. 혼자서 공부하면 일정 공부가 끝나면 이 문제를 몇 개 기록한 다음에 뽑기하는 거예요. 뽑아서 한번 대답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넘어가도 좋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하셔서 체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1, 2주 지난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이 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스터디를 또 다시 조직해야 되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 5, 6월 강의 계획표가 있죠. 강의 계획표 참고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자, 1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교육 과정을 종결 짓습니다. 심리학은 두 주로 나눠서 실시되죠. 그러니까 2주에 교육 심리학 한 3분의 2 정도 나간다 보시면 되겠죠. 3분의 2 나가고 3주에 3분의 1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론 3분의 1, 그 다음에 4주 교육 방법론 3분의 2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삭 과제가 옆에 있죠. 이번 주 첨삭 과제 나가고 그 다음에 3주 차째 또 나가고 5주 차째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첨삭 과제가 나가고 마지막 주 때는 이제 전체 완결된 그 문제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그 월화방 같은 경우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갈 방향인데
학원 사정과 관련해서 지금은 좀 곤란하다는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카페 주소인데 카페 어떤 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질문 남기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수 회원 등급하십시오. 그냥 바로 우수 회원 등급 신청해서 우수 회원 등급하시면 공부하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 질문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생 분들은 이제 과제를 거기에 이제 제 카페 우수 회원 등급한 다음에 5, 6월 교육학 논술 연습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름과 전공을 기재해서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제출 시간을 잘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5, 6월 사례 연습반 오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아니면 오늘 배우니까 내일 뭐 오실 때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아마 오늘 배우니까 내일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도 체크라고 돼 있죠. 중요도 체크를 보시면 별표 하나부터 별표 3개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별표를 잘 보시면서 이제 강약을 좀 조절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2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동그라미 2개가 돼 있죠. 그죠? 별표가 아니고 이 동그라미 2개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별표를 매길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별표 3개, 2개, 1개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좀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의도로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띵킹맵이 있죠. 띵킹맵은 이제 3, 4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1, 2월, 3, 4월 자료. 여기다 조금씩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여기다 가지만 조금 더 치면 이제 요것만 들고도 이제 인출에 그 근거 자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요점 속속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점 속속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대요.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책으로 사셔도 되고요. 뭐 프린트하기 좀 곤란하고 하면 책 내용하고 똑같고 여러분들은 뭐 책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죠? 뭐 책으로 묶음 좀 간단하게 뭐 들고 다니겠다 하면 뭐 사도 되겠지만 프린트물 들고 다니면서 요점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프린트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뭐 1, 2월에 사용했던 뭐 합격 지수로 가시던 핵심 속속을 하시던 요점 속속을 하시던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요점 속속만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아마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요점 속속 갖고도 수업 따라오고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요점 속속 같은 경우는 암기하고 바로 답안 현출용으로 딱 필수적인 것만 딱 뽑아놨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예시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어쨌든 핵심 속속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어떤 것이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이라고 교육과정 학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제 5, 6월부터는 저는 항상 이제 복습을 강조했는데 5, 6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모의고사부터는 항상 예습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사례 연습을 먼저 해요. 사례 연습을 하고 사례 연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핵심 전체 교재를 가지고 핵심 전체를 정리하고 항상 우리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이 지금 이게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걸 먼저 하는 거예요. 사례 연습.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못해도 돼요. 일단은 한번 쭉 이해를 먼저 하시고 한번 쭉 읽으면서 명칭 있죠? 명칭하고 개념의 주요 키워드 정도만 좀 기억하려고 그래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읽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다 완벽하게 암기는 못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명칭은 기억하시고 명칭은 그 다음에 그 개념의 주요 키워드 정도만 좀 기억해 보면서 공부하고 한두 번 정도 미리 예습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계속 그 사례를 다루고 정리를 할 텐데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체크해서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요거 취약하다. 체크해서
정리 한번 하시고 수업 전체가 끝나면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이제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공부할 때 먼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지난주에 이미 복습하고 예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일단은 보시면 월요일 강의 끝났죠? 끝나면 이제 1시 반에 끝나니까 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날 배운 걸 쭉 한번 정리하세요. 정리한다는 게 뭐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쭉 읽어보고 이제 명칭 기억하고 키워드 주요 키워드 좀 기억해 나가면서 쭉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다음에 남은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다음 주 교육 심리학 나가니까 다음 주 나갈 교육 심리학을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그다음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화요일도 그다음에 저녁에는 전공하시고 그다음 화요일에 마찬가지로 화요일 강의 끝나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쭉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3-4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 심리학 내용을 한번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한다는 것이 쭉 한번 읽으면서 주요 키워드라든지 그런 명칭 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이제 예습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금토가 있잖아요. 수목금토가 있으면 수요일이랑 목요일 정도. 수요일은 월요일에 예습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그 다음에 목요일은 화요일에 했던 그 교육심리학 예습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하면 2번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토는 전공하시고, 그리고 4일 정도는 이제 교육과정 할애하시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다음 주에 강의가 끝나면 또 한 번 간단히 1-2시간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벌써 3번 보게 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보면서 3, 4월, 5, 6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죠. 자, 교육과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교육과정 전반 간단하게 구조를 먼저 잡고 그리고 이제 사례 연습하도록 하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교육과정의 연구 영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 내용이고 또 다른 표현은 학습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 경험이 될 것이고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교육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에 대한 연구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1차 방정식을 가르칠 것인가? 2차 방정식을 가르칠 것인가?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내용이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하는 경험입니다. 학습하는 경험.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교육과정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하고 탐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어원은 이제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의 어원은 쿠레레입니다. 쿠레레에 복귀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쿠레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요 키워드가 경험이다. 뭐 체험한다.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체험, 그 반성,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체험, 경험, 뭐 의미 형성, 반성, 뭐 이런 게 키워드, 쿠레레 키워드, 동사적 의미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하죠. 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 동사적 의미, 뭐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주요 키워드는 체험, 경험, 뭐 의미 형성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 개발된 교육과정의 유형 어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실제 이 세 가지로 범주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일단은 개발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발 모형이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모형에서 특히 이제 타일러 모형에 근거해서 이제 개발 절차, 현대적 차원에서 개발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목표 먼저 설정하고 내용 선정 조직하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한 다음에 평가 요 일련의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는 거죠. 타일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타일러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 개발 모형은 타일러 모형이 가장 우선인데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위긴센 맥타이 한번 출제됐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거기 별표 3개죠. 그 다음에 다음 차순위로 이제 타버와 스킬백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모형은 이 타일러 모형이 합리적이긴 한데 실제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묘사해주지 못한다 해서 나온 게 실제 모형이죠. 그 대표적인 게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출제됐으니까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모형 되게 중요하죠. 아이즈너, 파이너, 애플 세 사람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논점입니다. 개발 모형의 가장
핫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개발했으면 이제 형태가 있죠. 교육과정 형태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영교육과정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교육과정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다.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은 공통점은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거죠. 학생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문서에서 의도한 것을 배우면 공식적 교육과정.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우면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은 아무것도 안 배운 거다. 아무것도. 왜 안 배우느냐?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어. 또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았어. 안 배우는 것. 어쨌든 안 배우면 영교육과정이 되죠. 이렇게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인간, 통합, 역량 중심으로 이제 변천되고 오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경험 중심이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경험 중심은 이미 2번에 출제됐어요. 경험 중심 자체의 장단점 물어봤고, 작년에 중액형을 물어봤죠. 중액형 조직.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응 요소가 좀 떨어집니다. 이제는 학문 중심하고 그 통합교육과정, 역량 중심 부분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은 사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되기 전에는 둘 중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된 다음에는 영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서 작년에 강조했는데, 작년에 이제 영교육과정이 출제됐죠. 둘 다 이미 출제가 됐어요. 둘 다 출제됐기 때문에 중요성은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또 바로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별표를 보면 한 단계 다운된 걸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제 파트입니다. 교육과정 실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입니다. 기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액면 그대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학 분야에서 어떤 논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라는 그 논점을 한번 체크해 본다 할까. 그런 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고,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인간상이라든지 핵심 역량 정도, 특히 핵심 역량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 문제를 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례 연습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펴보시면 1번 문항입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명칭 정도만 딱딱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김 교사가 교육 목표 진술의 기준으로 삼는 준거 두 가지 하면, 일단 교육 목표 진술의 준거가 구포일실 딱 튀어나와야 되겠죠.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구포일실. 그 중에서 어떤 것인지 이제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가 갖는 기능, 그러면 교육 목표는 교육의 방향을 안내해주고,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할 때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이 되고 교육 활동을 통제한다. 뭐 그런 정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하고 기대되는 행동을 충분히 세분한다는 말을 구체화한다는 거죠. 구체화한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행동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성이다라는 구체성 또는 명료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체성.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반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차가 크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 특성과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결국은 이 학생들의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서 교육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학급 상황이라든지 학교 상황과 맞지 않는 교육 목표를 설정했다. 근데 학교라든지 학급에 뭐 실험 도구 시설이 없는데 그 실험 도구 시설을 이용해야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런 목표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학생들의 수준에도 맞아야 되고 이런 학교 학급 상황에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 교육 목표의 실현 가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문제가 김 교사가 교육 목표 진술의 기준으로 삼는 거 하고 했으니까 답안 보십시오. 김 교사가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김 교사가 교육 목표 진술의 기준으로 삼는 거 두 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제시하라 뭐 세 개를 제시하면 항목화해서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구체성, 그다음에 키워드가 행동 용어죠. 행동 용어만 잘 들어가도록 해서 나머지는 적당한 말로 섞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실현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서술해 나갈 수 있겠죠.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간단히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고 들어가죠. 자, 블룸의 정의적 행동 목표 중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블룸은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겠지만요. 내면화 정도에 따라서 감반 가조인으로 분류하고 있죠. 감수로 수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나는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그 음악을 듣도록 열렬히 권한다. 자, 뭔가를 어떤 가치를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가치화라고 해요. 가치화의 키워드는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가치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한다, 뭐 토의한다, 토론한다라는 소스로가 있으면 이제 가치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념에 기반해서 사형제도의 찬반으로 비교하고 있다. 비교 키워드가 이제 조직화입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으면 그 가치들을 조직화가 다른 말은 뭡니까? 구조화한다, 체계화한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서로 비교해서 가치 경중들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예요. 구조화하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비교죠. 여러 가지 가치들을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 또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조직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형 제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여러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자, 이제 신념이 아예 자신의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 원래 나의
가치가 아니었는데 그게 내 가치가 된 것을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면화가 되고 인격화가 된 것을 인격화지 내면화가 되고 인격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인격화다. 인격화. 내면화되고,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얘기, 나의 신념이 됐다는 것이 바로 내면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내면화, 뭐 인격의 일부, 이게 인격화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용 선정의 원리니까 내용 선정의 원리가 키워드만 이제 명칭만 딱 뽑아보시면 기만학습 11 그죠?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이 교사는 독서에 대한 폭넓은 흥미의 함양을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하나 있죠, 그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요거는 그 독서에 대한 흥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죠, 그죠? 따라서 기회 원리. 두 번째, 원교사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하고자 하는데 지도에 앞서 우선 학생들의 여러 특성들을 진단해보고 그 특성 중 아동들의 필요와 흥미를 토대로, 키워드가 좀 흥미죠, 그죠? 흥미를 토대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을 만족의 원리다. 학생들이 만족해야 되니까 만족할 수 있도록 흥미를 토대로 내용을 선정한다. 만족의 원리.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서사 구조의 형식을 지닌 글을 발췌했다. 수준이죠. 학습 가능하다는 거죠. 학습 가능성. 그 다음에 김 교사 민주적 태도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학습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하고 토론도 했더라.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 다경험이죠. 목표는 하나예요.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그러면 기회 원리와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둘 다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경험의 원리는 그야말로 다양한 범주의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양한 범주. 근데 기회 원리는 한 범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는 한 다양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 다양한 어쨌든 한 범주 안에서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범주의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홍길동전을 읽으며 이상사회 건설, 선악의 문제, 비판적 사고력 향상 등 여러 가지 교육 목표. 자, 하나의 홍길동전이라 하나의 경험이고 여러 가지 교육 목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죠. 일목표 다성과의 원리 되죠. 자, 여러분들 연습지 별도로 꺼내서 거기다 이렇게 키워드 같은 것만
명칭이라든지 키워드만 딱딱 적으십시오. 예, 답안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막 답안 쓰려고 하는 그런 연습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예, 명칭이라든지 키워드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한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풀어보십시오. 자, 우리 반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등 여러 가지 교육 목표,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의 법정 활동을 실시했다. 자, 여러 가지 교육 목표는 여러 가지 성과예요, 그죠? 다 성과고, 모의 법정 활동은 하나의 경험이죠. 일경험 다성과, 일경험 다성과. 그리고 모의 법정 활동 내용은 가능하면 학생들 흥미와 필요를 토대로 선정했다. 흥미가 기준에서 학습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만족의 원리가 되겠죠. 두 가지 원리 찾고 나머지 두 가지 뭐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5번 문제 한 1분 정도. 자,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내용 조직의 원리 하면 이제 딱 명칭이 떠올라야 되죠. 개개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요 세 가지가 타일러가 제시한 기본이고, 여기다 덧붙여서 스코프라고 하는 거, 스코프 범위도 있고, 수직적 연계성, 수평적 연계성, 그런 정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성, 요런 정도까지. 예, 우리가 그 별표 체크돼 있죠. 별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악기 종류에 관한 음악 수업 계획 안에서 관악기 종류 가운데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관악기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다룰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몇 가지 종류를 다룰 것인가라는 그 관악기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 폭이 결정되면 그 폭만큼 수업 시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폭만큼 더 깊게 들어갈 것인가 얇게 들어갈 것인가 결정되죠. 이렇게 특정 시점 두 번째 폭과 깊이 결정 이게 스코프죠. 키워드가 특정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 폭과 깊이 특정 시점 키워드 범위입니다. 스코프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6번 고려방조 성립 과정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진행된 사실만은 중고등학교는 사실에 덧붙여서 역사적 의미를 함께 가르친다.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점점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니까 계열성이죠. 계열성. 7번 문제. 7번 문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내용 조직의 원리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동물 전체 크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도 2학년 때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를 가르치고, 3학년 때는 그 포유류 중에서 염소의 소화기간, 조류 중에서는 기러기의 사계절, 양서류에서는 개구리의 겨울잠 등등 이런 식으로 점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죠. 계열성이다, 계열성. 그 다음에 다 동물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식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니까 계속성이죠. 물론 계속성은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쓰라 그러면 계속성과 계열성인데 계열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8번 문제입니다. 8번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재밌어요. 갈수록 재밌어질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책을 읽고 오셔야 되는데 안 읽으면 괴롭습니다. 뭐지 하면서 괴로운데 한두 번 책을 읽고 명칭하고 명칭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명칭 정도 하고 내용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오면 내가 도전할 만한 이 도전 과제잖아요. 도전할 만한 과제를 풀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죠. 자, 김 교사 보십시다. 직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죠. 매 단원마다 내용이 반복되어 제시하다 보니까 지루하다. 학생들 학습을 심화 발전. 자, 반복이라는 건 단순하게 계속성이죠, 그죠? 근데 심화 반복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라는 거죠? 계열적으로, 그죠? 계열적으로. 계열성에 따라서 내용 조직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이 교사, 저는 다른 측면에서 고민이 있더라.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그리기 수업은 제대로 못하고 끝나버린다.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자, 한두 시간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한 3, 4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에 수업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여러 시간을 묶어서 연속으로 수업해야 되겠죠. 이 묶어서 연속 수업하는 것을 블록 타임이다. 블록 타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록 타임. 그다음 최 교사, 저는 사회 시간에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배경으로 문학 작품을 함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사회교과와 국외교과는 따로 있는데 이 교과의 한계선은 유지되면서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 짓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상자, 관련지을 관자, 연결 짓는다, 관련 짓는다. 상관형이잖아, 상관형. 상관형 조직이다. 상관형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상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규범이나 원리를 상관시킬 수 있겠죠.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사실.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 지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서로 상자, 관련지를 관자에서 서로 관련 짓는다. 상관형입니다. 상관형. 그 4반을 한번 보시면 김 교사가 직면한 문제, 내용 조직의 원리와 관련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이유는 동일한 내용의 단순 반복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보다 발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열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계열성의 원리란 동일한 내용을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다음 이 교사의 고민은 수업시간 운영의 문제다. 정해진 수업시간만 고집하다 보니까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블록타임을 실시해야 한다. 블록타임은 여러 시간을 하루에 묶어 연속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사회 역사적 사실과 국어 문학 작품을 서로 연관시켜 구성하고자 하므로 상관형 조직이 요구된다. 상관형은 교과의 한계선을 유지하면서도 관련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서로 관련 짓는 교육과정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중요한 키워드 계열성이다, 뭐 블록타임이다, 상관형이다.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 정도 써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9번은 뭡니까? 수직적 연계성이죠. 수직적 연계성. 1학년까지는 A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하고 그 성취도가 80% 이상이 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2학년에 들어와서는 학업 성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현상이 발생했더라. 내용 조직의 원리와 관련하여라고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자, 1학년 내용과 2학년 내용 간에 어떤 그러니까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종결점이 다른 학습의 시작점과 잘 맞물리도록 조직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이거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 연계성. 10번은 2학년 사회과 인권 개념을 같은 학년 도덕과에 제시된 인권 개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내용 조직 원리가 뭔가? 수평적 연계성이죠. 두 가지 중요합니다. 수평적 연계.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동일한 학년에서 키워드 첫 번째 동일한 학년, 두 번째 유사 교과 내용, 동일한 학년, 유사 교과 내용, 세 번째 키워드가 동일 수준. 동일 수준. 이따 어차피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수평적 연계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냥 요 명칭 정도만. 자, 지금까지 거의 몸풀기였습니다. 몸풀기고. 좀 이따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사례 보충 연습 잠깐 보십시다. 보충 1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2017학년도 중등교육학 논술 부분이고요. 자, 요거 제가 사실 이게 60분에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논점에 그래도 한 분석하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1, 2분 드리니까 좀 황당히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분 정도 안에 풀 수 있을 거예요.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답 보지 마시고 답 보면 죽음입니다. 답 보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풀어보십시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금으로 했는데 소리가 나네요. 무금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논점 4개니까 그 구상 정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잡힙니다. 20분 정도 전체 그 논점을 파악하고 개요 작성하고 하는 게 한 20분 정도 잡혀요. 그러면 각 4문제니까 5분씩 할애가 되잖아요. 그죠? 한 5분 정도 안에 논점 파악하고 전체 개요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딱 1, 2분 안에 읽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튀어나와서 그 한 뭐 3, 4분 정도 쭉 뭐 이거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개요 쭉 작성하죠. 그게 빨라도 이게 한 논점 다 5분씩 걸리면 전체 20분 걸립니다. 60분 우리가 시험이거든요. 보통 개요 작성하는데 20분에서 조금 늦으면 30분 정도까지. 그다음에 30분 안에 30분 40분 안에 쭉 답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 논점에 한 2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2분 안에 딱 풀고 그다음에 한 3분 정도는 옆에다가 이제 끌적끌적 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분 정도는 20분 보통 내외가 걸려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개요 작성한다 생각하고 답안 옮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글씨가 좀 느린 사람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개요 작성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근데 20분 정도가 제가 볼 때 적당할 것 같아요. 20분에서 조금 늘어지면 30분인데 근데 답안을 빨리 쓰는 사람은 한 30분 정도까지 느긋하게 좀 그렇지만 시간을 충분하게 잡고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20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거 보십시다.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신문기사 일부인데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각 논점마다 논점 4개 논점마다 다 써주셔야 됩니다. 주제와 연계성 점수 들어가니까 이런 주제로 비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 2가지를 제시하라. 연계성 빼라. 연계성하고 통합성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빼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비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이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응? 내용 조직의 원리죠. 왜? 뒤에 있잖아요.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니까 선생님 앞에는 원리고 뒤에는 내용 조직의 원리잖아. 그 앞에는 뭐 그럼 내용 선정의 원리입니까? 무슨 원리인지 잘 몰라갖고 이게 나한테 뭘 물어보자 해서 틀린 사람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또 밑에 그 지문을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재구성? 그럼 재구성의 원리인가?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선정의 원리 쓴 사람도 있고 재구성의 원리 쓴 사람도 있고 특히 재구성 때문에 혼동이 돼갖고 재구성의 원리가 뭐지 하면서 재구성 원리면 교과간 그런 게 있었지 막 그렇게 쓰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잘 보시면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니까 당연히 앞에는 내용 조직의 원리잖아요. 똑같은 말 2번 쓰기가 그러니까 한 번만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김교사 채택하는 내용 조직 원리 하나 쓰고 나머지 2개 네가 생각나는 거 써달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 조직 원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타일러 기본이 개계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다. 계속성은 단순한 내용,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 계열성은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또는 순서 있게 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통합성은 서로 연결 짓는다. 서로 결합한다. 관련 짓는다. 서로 연결 관련 짓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사례를 보시면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 해놓고 여기 헌옥되면 안 되죠.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교육 내용 재구성에 대해서 비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보시면 교사는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내용 조직의 원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딱 몇 개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나오죠. 저는 몇 개의 교과를 결합해 포인트가 좀 교과 결합이 몇 개를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결합시키고 서로 연결 짓는 것이니까 관련 짓는 것이니까 뭡니까? 통합성이죠, 통합성. 통합성은 여러 개의 교과를 서로 관련 짓는 거, 관련 지어서 조직하는 거,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조직하는 거, 이게 통합성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각 교과의 내용이 구역화되지 않도록 교과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통합되니까 몇 개 교과가 통합돼 버리면 선생님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수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팀티칭으로 운영하겠죠. 팀티칭으로 운영하고 또 그다음 수업 운영 방법에서는 교수 방법으로는 이제 팀티칭을 할 수 있겠고 수업 운영 방법으로는 블록 타임으로 연속 수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시도는 교육과정 설계서 교사 간의
교과 간의 단순한 연계성 이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연결 짓는 것은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안이 통합성 나왔죠, 그죠? 통합성이다. 나머지 이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답안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논점이 이제 교육 기획이니까 단위 학교에서 교육 기획이 마련되면 학교는 이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도입 문장이에요, 도입 문장. 도입 문장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이고, 지금은 도입 문장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답안만 딱딱 써주시면 되겠죠. 이건 도입 문장이자 이제 주제문의 성격을 약간 가미한 부분인데, 자, 묻는 말이 뭡니까? 다시 지문 맨 상단에 올라가 보시면 지시문이 비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니까 그대로 답안 써보시면 비교사가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 조직의 원리는 통합성이다. 답 썼죠? 명칭 써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성이 뭔지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 교과 내용들은 서로 관련지어 조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서로 관련 짓는다. 또는 결합한다. 앞에 결합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결합한다 해도 되고, 서로 관련 짓는다 해도 되고, 쉽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이런 점에서 비교사가 각 교과의 내용이 구획화되지 않도록 몇 개 교과를 결합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성과 일치된다. 통합성과 일치한다. 통합성과 관련된다. 요거는 제시문이죠, 그죠? 제시문을 연결 짓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4점짜리예요. 4점짜리인데 즉 4점짜리인데 항목이 몇 개입니까? 3개잖아요. 그럼 3개면 4점인데 왜 3점 항목이 3개냐? 각 항목별, 이건 우리 논술은 무조건 1점이에요. 항목별로. 항목별 1점이 3점인데 1점이 어디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 숨어있는 1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숨어있는 1점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설명의 충실성. 그 하나하나의 그 논점에서 얼마나 설명을 충실하게 잘 해주는가. 설명을 충실하게 잘 해주면 1점을 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1점을 안 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시문과 연계성.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그러면 어디가 1점인가? 전자냐 후자냐?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 그 출제자가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제시문과 연결시킨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4개잖아요. 그럼 출제자는 3명이에요. 3명이 출제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3개 주고 4점을 채점했을 때, 교육과정 교수는 설명 충실성 1점을 주고, 교육행정 교수는 제시문과 연계성 1점을 주고, 서로 다른 채점 기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염두에 둔다면 숨어있는 1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충실하게 하고, 두 번째 제시문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해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논점이 4개, 그러니까 점수, 항목이 4개, 항목이 4개인데 점수가 4점이 되는데 있으면 뭐 굳이 제시문 연계, 설명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시문 연계까지 안 가도 돼요. 뭐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되고, 일단 그 설명만, 포인트 잘 잡아서 설명만 잘 해주면 어쨌든 하나씩 1점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시문 연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때는. 자, 지금 그 다음 됐죠? 그 다음에 이외에, 자, 다시 그 질문이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 2개니까, 그 외 내용 조직의 원리로는 뭐 첫째 개수성이다, 뭐 둘째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개수성을 들 수 있다. 개수성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열성 개념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런 점에 기초해 볼 때 요게 뭡니까? 주제 문장이 주제 문장. 주제어가 있죠. 맨 상단에 다시 가보시면 주제가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어가 나와 있죠. 요 주제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술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논점이 뭡니까? 내용 조직을 잘하자는 거잖아요. 내용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 조직, 학교 그 실정에 맞게 그 교육과정을 내용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실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주제 문장은 답은 없는데, 이 논점이 지금 내용 재구성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 조직의 원리고, 이 내용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자는 것이고, 결국은 2015 개정교육까지 큰 틀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이렇게 내용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주제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키워드,
2015 개정교육과정 실질적 구현의 이 키워드를 잘 섞어 써면서 그다음 이거하고 이 논점하고 연결지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꾸 해보시고 자꾸 답안 읽어보시면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교육기획에서 설정한 교육 비전을 토대로 요것만 사실 빼도 되고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조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는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에 근거해서 재구성해내는 일이 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정리 전체 내용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정리하고 또 이제 기출 문제 좀 풀고 하도록 하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15분 드립니다.